자,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표현까지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199조, 199조, 그래서 199조까지 했죠. 맞나요? 응? 맞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취득세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취득 당시 가액.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이 결정하는 것은 원칙. 취득자가 뭐한 가액을 한다? 신고한 가액을 한다 그랬죠. 신고한 가액. 근데 이 신고는 누가 한 거죠?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하는데,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물건의 가액을 과표로 하라. 근데 여기서 잘 봐주셔야 될 것은, 그러면 요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요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원칙과 예외와 특례가 있는데, 원칙은 취득자가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하면은 그 얼마 주고 샀다라고 뭐한 가액을 신고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을 보겠다. 자, 그런데 이때 취득자가 요 신고는 누가 한 거다고요? 취득자가 신고한 거죠. 그러면 신고를 할 때 가능하면 이 가액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 줄이고자 한다. 그래서 실무에서 일하는 게 뭐다? 다운 계약서가 일어났더라. 다운 계약서 쓰는 이유는 요 신고를 적게 해서 과표를 적게 하면서 취득세를 적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러한 신고한 가액 과세권자는 그대로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자체를 안 한 거죠. 이거 뭐죠, 여러분? 무신고. 또는 요걸 잘 봐야 돼요. 신고는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그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뭐와 시가 표준액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요거는 무슨 신고? 과소신고.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는 무신고,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요거는 신고는 했는데 뭐한 거? 과소신고한 경우. 이러할 경우일 때는 과세표준을 뭐로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라고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 꼭 기억할 것은 신고한 가액은 누가 정해놓은 가액인데 취득자라는 납세 의무자가 정해놓은 가액인데 반해서 요 시가 표준액은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 아니라 누가? 과세권자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을 말한다?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그랬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가 표준액은 과세권자가 과세 물건별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특히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있어서 요 시가 표준액은 항상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정해놓은 가액이라고요? 과세권자가. 그래서 요 신고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이라면 요거는 거래가액이 아니라 평가액. 여러분 학교에서 가격 가치 배우셨나요? 학교에서 가격과 가치 아직 안 배웠나요? 네.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거, 가치는 밸류,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나갈 거라는 거죠. 요거를 가치로 본다면 요거는 가격이 되는 거죠. 요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특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순서를 잘 보셔야죠. 요거는 특례 규정이고요. 요거는 원칙이고 요거는 예외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어떤 것부터 먼저 적용해야 되는 거죠? 특례가 먼저죠. 특례. 1등이 1등,
근데 1등보다 더 높은 게 뭐야? 특등. 어? 학교 다닐 때 1등 해갖고, 시험 봤는데 1등 해갖고, 상장을 딱 받아서 내가 1등이구나 그랬더니 또 불러. 누구 불러? 특등 불러죠. 그랬더니 특등이 연병을 10명, 1등은 5명. 보니까 한 반은 다 받아. 그런 거 많이 받으셨죠?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자, 요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대요. 요 특례가 우선적이고 요게 원칙, 요게 예외, 적용 순서입니다. 그럼 특례는 뭐냐면 원칙과 관계이시 없이 얘들은 무조건 어떤 경우를 적용하는 경우냐?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표하는 경우입니다. 뭐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근데 이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딱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지방세법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간단히 어떻게 배우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그게 여러분 책에는 동그라미 1, 2, 3, 4, 5 묶으세요. 동그라미 1, 2, 3, 4, 5. 그 경우에 해당할 때는 그때는 국지외수 공판장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져서 검증을 받은 경우 이때는 과세표준을 뭘로 한다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하래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요겁니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적용해야 되는 형태는 법에서 정해진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국지외수 공판장에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요걸 꼭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같이 보죠. 책을 보세요. 국지 그러면 여러분 항상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국지가 나오면 얘는 누굴 말한다? 과세권자를 말합니다. 과세권자.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경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과세권자는 매도자예요, 매수자예요. 여기 잘 봐. 그 책을 조물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했죠. from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국지는 매수자가 아니라 누굴 말하는가? 매도자입니다. 만약에 국지가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되면 뭐가 되냐면 비과세가 적용되죠. 비과세. 그래서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한다? 매도자를 말한다. 매도자. 둘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뭐 했다고요? 수입에 의한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매나 경매를 말한다. 거기 나와있죠? 공매나 경매. 그 다음에 판장은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어떻게 되는 경우? 입증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이걸 일단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 자, 제가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는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는데 그 묶을 때는 공통점이 있고 구분할 때는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는데 얘들은 여러분 특징이 거래 사실을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한마디로 과세권자가 믿어주는 경우입니다. 얘들의 공통점을 잡으세요. 공통점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그럼 뭐죠? 국지 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한 경우죠. 그래서 개인이나 법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부동산을 뭐한 경우야? 취득한 거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누구란 얘기야? 과세권자란 얘기죠. 그러니까 과세권자가 자기가 매도한 것을 개인이 또는 법인이 취득한 가액을 신고하는 거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과세권자가 누구를 말한다? 매도자. 개인 또는 법인 장부, 개인이나 법인, 바로 매수자죠. 내가 과세권자인 내가 팔고 개인한테 팔고 개인이 나 얼마 주고 샀다라고 내가 신고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아버지가 자녀한테 아침에 나가면서 야 이번 달 용돈이 다 썩 얼마 줬어. 그러면 어머니가 보고 있다가 그 자녀한테 얼마 받았어? 그러면 애들이 말 안 하려고 그러죠. 그걸 왜 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녁에 오면 아저씨 족치면 다 불어 안 불어? 불어. 아침에 얼마 줬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세권자가 매도자로서 매수자인 개인 또는 법인이 과세권자한테 얼마 주고 뭐 했다? 샀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거죠.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모든 물건이 들어오면 관세법에 따라서 뭘 작성하느냐? 수입 면장이라는 걸 작성해서 나 이거를 얼마 주고 수입한다라고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으로부터 물건 들어오면 거기에 무슨 세금이 부과되죠? 관세. 그죠? 관세가 부과되잖아, 관세가. 우리 공항이나 한국 가면 뭐가 있죠? 면세점 있죠? 그때 면세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이라는 얘기죠. 그때 그 부과되지 않는 건 뭐를 말하는가? 관세. 그러니까 국가 간의 이동이 일어났을 때 부과되는 게 뭐다고요? 관세. 근데 이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 여기가 바로 요즘 얘기하는 자유무역협정주의죠. 그래서 미국, 뭐 중국하고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렇죠? 일본하고도 하려고 그러는 거고, 유럽하고도 하고. 이때 국가 간의 이동이 될 때, 재화 또는 용역 이동될 때 부과되는 세금 뭐라고 그러고? 관세. 그래서 우리 외국 여행 갔다 뭐 물건 들어왔을 때 뭐 부과돼? 관세 부과된다 했잖아. 일정한 금액 오바야면은. 그때 그 수입할 때 뭐를 작성한다? 수입면장. 나 이거 얼마 주고 수입하는 거다라고 관세청에 신고하는 거죠. 그럼 이 수입면장에서 얼마 주고 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물품 대금은 외국한 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물건 사면은 물건 산 달러를 직접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통해서? 외환은행을 통해서 입금시켜 주잖아. 그럼 그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그런다? 우리 앞으로 외수. 왼수가 아니야? 왼수는 집에 있어. 자고 있어 지금. 인병을. 팔자도 편해. 자, 외수입니다. 그 다음에 공은 뭐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공매나 경매. 자, 그러면 법원 등에서 또는 시, 군, 구청에서 공매를 하거나 이때 경락을 받는 거죠. 법원으로부터 경락을 받죠. 그래서 경락을 받은 사람이 매수자가 되겠죠. 그럼 법원이 어떤 특정한 물건이 경매나 공매에서 확정되면 뭐가 작성하죠? 조서가 작성되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에 경락이 되었다는 경락조서 등이 작성되겠죠.
그러면 거래 상대방이 법원이나 시군이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공매라고 그랬죠. 또는 항상 세법에는 공매는 뭐가 포함하는 게 됩니다? 경매를 포함하는 겁니다. 공매는 항상 경매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판장,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하여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걸 말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거죠. 특히 법인. 그래서 특히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물론이고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판결문, 법원 등이 작성하는 거죠. 법원에서 작성한 판결문.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죠. 여러분 중개법에서 배우셨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 아직 배웠나요? 안 배웠나요? 자, 안 배우셨거나 배우실 텐데.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한테 이 부동산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서 거래가액이 얼마가 이루어졌다라고 뭐 하게 됐어? 신고하게 됐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그 여러분이 신고한 내용을 뭐 한다? 검증합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안 했다? 했다. 누가? 시군이. 다 한통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국지외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특징이 뭐다?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봐도 분명하다. 명백하다. 그래서 명명백백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과세표는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사실상.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누가 신고한 거냐?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신고한 가액이나 사실상 취득 가격이나 둘 다 누가 정하는 가격이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그러면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신고한 가액과 사실상의 취득 가격의 차이점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취득 가격과 얘의 차이점은 얘는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 안 됐다? 됐다. 이게 특징이에요. 얘들은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세권자가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줘. 요거는 믿어줘. 누가? 과세권자가. 그러나 요거는 과세권자가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믿질 않는 경우다. 이게 달라요. 놓치면 안 되죠.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국지외수 공판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으면은 과세표준은 뭘로 한다? 사실상 취득 가격을 한다. 근데 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면 원칙 뭐로 간다? 신고한 가액으로 간다. 여기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취득의 유형에 따라서 네가 어떠한 취득을 한 거냐라고 해서 만약에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뤄졌다. 그러면 이때는 과세 표준을 뭐로 하느냐? 뭐로 한다 이때는?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거래다. 그럴 때는 과세 표준은 뭐가 되는 거다? 신고한 가액으로 간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과세표는 어디로 가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이 국지외수 공판장 이외의 모든 거래는 어디로 간다고요? 신고한 가액으로 간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외의 대표적인 거래가 어떤 경우냐? 이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개인 간의 매매.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과세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간다고요? 신고한 가액으로 갑니다. 근데 이 경우가 있겠죠.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이번에. 주택건설법인부터 아파트를 뭐 했다고? 분양받았다.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바로? 여기 하는 거야. 여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주택건설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잖아. 그래서 무슨 글자가 나오면 법인이란 글자 두 글자가 나오면 그때는 어디로 가는 거고 국지외수 공판장. 순수한 누구 간의 거래면 개인 간의 매매면 어디로 가고 신고한 가. 요걸 차이점. 실무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요거야 여러분. 차이점이. 또 개인 간의 매매라더라도 무슨 신고가 이루어지면 부동산 거래 신고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면 검증을 받았다. 그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요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취득세서 산출세 계산은 요게 첫 걸음이에요. 사실상 취득하러 갈 거냐? 신고하러 가라. 최근에는 문제 수준이 높아져서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지만 한 중반기 때만 해도 이 3, 4년 전까지만 해도 아주 단골 손님 중에 하나예요. 단골 손님. 시험에 잘 나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학원 끝나고 수업 끝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습실. 독서실로 간다, 집으로 간다, 노래방으로 간다. 그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막 노래방 가잖아. 언니, 우리 밥 먹고 노래방 가서 1시간 때리는 게 다 갑시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여러분이 뭐 아직 이제 출발 단계다 보니까 별로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 본데 하다 보면 이제 진도는 막 나가는데 본인은 못 나가고 있죠. 본인은 뒤로 가. 이게 공부할수록요 점점 어려워져. 공부를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할수록 어려워져. 그러니까 이제 본인 스트레스 받았을 때만 모를 때 지금은 아주 원래 천진난만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학원에 와서 공부한다 하고 막 열심히 이게 막 충만할 때 이때는 모든 게 재밌어. 그러나서 어서 이제 기간이 갈수록 이제 점점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무슨 팔자로 이걸 하고 있을까? 내가 이걸 해서 얼마나 떼돈 벌겠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과정을 누구나 다 거쳐요. 자, 이게 출발점이에요. 취득세 과세가를 결정할 때는 제일 먼저 뭐를 확인해서 취득의 유형을 확인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거래 형태가 뭐이면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이면 어디로 가고요? 사실상 취득 가격. 국지외수 공판장과 부동산 거래 신고가 아니면 그때는 올라가고요. 신고한 가격.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무슨 말이 나오면 여러분 개인 간의 매매 그러면 거래 사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단 둘이 사고 파는 거를 중개사가 개입한 경우죠. 그나마 중개사가 개입해서 뭘 신고하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가 이루어져 검증을 받았으면 어디로 가고 사실상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개인 간의 매매했던 어디로 간다? 신고한 가란다. 그래서 이걸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우자고요? 국지외수 공판장의 부동산 거래 신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게 아니다? 어머 개인 간의 매매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요? 신고한 가. 자, 그럼 됐죠? 그러면 하나 더 가야 돼요. 이거 다 누가 정한 가액이에요? 납세 의무자가. 둘 다 누가? 납세 의무자가 정한 가액이야.
그럼 이제 구분해 놨으니까 뭔가 있어야 돼. 차이점을 확인해야 돼. 지금부터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했어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그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권자가 그대로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준다. 이게 차이점이야. 얘는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줘. 그래서 얘는 시가 표준액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시가 표준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가 표준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데 얘는 반드시 시가 표준액의 제한을 받아서 시가 표준액의 제한을 받는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하면 취득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그러면 이 신고한 가액을 그 가세관청이 그대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와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거냐? 큰 금액이 과표가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고한 가액은 항상 시가 표준액과 묶어야 돼.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묶어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격은 이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얘와 얘의 차이점이 이겁니다. 얘는 과세권자가 액면가액 그대로 믿어줘. 그대로 과세관청이 믿어줘서 그냥 그대로 과표로 하지만 이 신고한 가액은 과세관청이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 그래서 항상 뭐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신고한 가액이 더 시가 표준액보다 크다. 얘가 더 커. 그러면 과표는 뭐가 되는 거고? 신고한 가액. 얘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과세권자가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보다 얘가 적어. 그럼 그때는 뭐가 되는가? 시가 표준액. 그래서 결론은 항상 얘는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을 과표를 합니다. 놓치면 안 돼. 신고한 가액은 항상 뭐와 비교 대상이 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 대상이 된다. 그래서 둘 중에 항상 어떤 금액이다? 큰 금액인데 얘는 이미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어, 안 했어? 했기 때문에 얘는 시가 표준액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하지 않는다?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제가 특강을 하고 그 특강에 대한 강의료가 통장으로 입금되면 저희 집사람이 믿어요. 응? 그 입금자가 어디 무슨 입금처가 나오고 통장을 통해서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건 그대로 인정을 해. 근데 내가 뭘 갖고 가냐? 현금을 갖고 가면 그때는 이게 단위 항상 비교를 해갖고 현금으로 갖고 오면은 항상 물어보죠. 이게 다야? 너 센터에서 100원 나올 때마다 한 대씩 맞는다? 그럽니다. 근데 뭘로 들어오면? 통장으로 들어오면 그건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좀 예상외로 적다 그러면 뭐 이렇게 익은데 여기는 그럽니다. 그러나 저를 뒤지진 않아요. 근데 뭐를 갖고 가면 현금을 갖고 나면 너 100원 나올 때마다 한 대씩이다 그럽니다. 환장이요. 자, 다시 한번 요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신고한 가액은 납세의무자가 뭐하면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이 납세의무자 신고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적게 신고하니까 이걸 액면가액 그대로 믿고 믿지 않고 뭐와 비교해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금액? 큰 금액. 그래서 만약에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 이상으로 되었다.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도 같거나 얘가 더 커. 그러면 그때는 과표는 뭐가 되는 거고?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가 뭐한 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과세관청에서 평가하기는 뭐보다 시가편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세표는 뭐가 되는가 시가 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웃기지 마. 야, 이게 최소한 못 나가도 한 3억 정도 나갈 텐데 3억 정도 나갈 텐데 무슨 이걸 2억 주고 샀다 그러는 거냐? 못 믿겠다. 그냥 그때는 시가표를 합니다. 제가 EBS에서 한 6년 정도를 부동산세법을 강의하다 보니까 인세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한 6년 정도를 제 인세를 받다 보니까 책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을 쓰면은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를 받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EBS가 아닌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이 어떻게 돼, 인세가? 줄어들겠죠. 그럼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올해는 인세가? 뭐 안 믿어. 환장이요. 그래서 그걸 인세를 돈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뒤질 때마다 100원 한 대씩이다. 그런 거죠. 근데 뭘로 들어오면? 통장으로 들어오면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대로. 똑같아. 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납세의무자가 뭐 했는데?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때는 과세표는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한다. 신고는 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같거나 얘가 더 커. 납세의무자가 더 신고한 가액이 더 커. 그러면 그때는 믿어 안 믿어? 신고한 가액을 떼는 거죠. 마지막 한 번 더 예를 듭니다. 아저씨가 매달 1,000만 원을 갖고 오다가 이번 달에 2,000만 원을 갖고서 믿어 안 믿어? 믿어야죠.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런데 매달 1,000만 원을 갖고 오다가 이번 달에 갑자기 500을 갖고 갔어. 그러면 족친다 안 족친다? 족쳐야죠. 아니 생각해봐. 매달 1,000만 원을 갖고 왔다가 이번 달에 500만 원만 갖고 갔어. 그럼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그럼 물어 안 물어? 저희 집만 그러나 보네 이거. 우리 집은 그냥 그날 저녁 이렇게 갖고 갔다 그러면 계속 물 먹여요. 물 먹어봐. 한 잔 더 먹어. 한 잔. 그리고 불어. 계속 먹여.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자, 똑같아요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과세권자가 평가하고 있는 뭐와 시가편액과 신고한 가액을 뭐해서? 비교해서. 이 신고한 가액이 뭐하면? 더 크면 과표를 그대로 믿어줘 안 믿어줘? 믿어줘. 근데 뭐한 가액이? 신고한 가액이 과세권자가 평가하기는 뭐보다? 시가편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그때는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를 과표를 한다? 시가편액. 이게 바로 이겁니다.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당연히 비교 대상 자체가 없으니까 시가편액. 신고는 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하면? 적으면. 이거 무슨 신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과소신고. 그러면 과표 뭐가 된다? 시가편액이 된다. 됐죠? 네. 그런데 요 사실상 취득 가격은 거래사실에 객관적으로 확인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됐으니까 얘는 시가편액과 비교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사 시가편액과 비교를 해서 이상인 경우는 물론 있지만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편액보다 뭐해도 적어도 과표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취득 가격이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요거를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요걸 비교해 두셔야 돼요. 신고한 가격이 시가편액보다 적으면 과표는 뭐로 가고? 시가표준액을 하고.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편액과 비교해서 시가편액보다 어떻게 해도 작아도 이때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상.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거와 요거. 자, 마무리할게요.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적다. 그때 뭐로 간다 여러분? 시가표준액이다.
근데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편액보다 뭐하다? 적다. 그래도 가편 올라간다? 사실상 취득한다. 요게 차이점입니다.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꼭 좀 요거 비교해 두셔야 돼요. 요거 꼭 비교해 두셔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취득 당시 가액에 숨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여백에 요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만 잡아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쉬운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간주 취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간주 취득. 여기 보죠. 간주 취득. 자, 취득세는 여러분, 요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간주 취득. 간주 취득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란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그 가액이 일정한 행위로서 사실상 그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그때는 취득한 걸로 보는 걸 바로 뭐라냐면 간주 취득이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는 글자가 이렇게 됐죠, 여러분. 간주 취득. 취득한 걸 뭐 한다? 간주한다. 형식상으로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그 재산의 가액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여기 중요한가? 가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한 가액을 뭐 한 거로 보는가? 취득한 거로 보는 걸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간주 취득입니다. 그래서 책에다 적으세요. 간주 취득일 때는 항상 항상 증가한 가액을 그 일정한 행위로 인해서 뭐한 가액을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합니다. 얘는 절대 예외가 없어.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은 무조건 과표를 결정할 때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입니다.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주 취득의 예를 들어봅시다. 뭐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의 지목 변경이에요.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나?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 배우고 있나요? 그 지목 배우셨죠? 지목이 뭐예요? 요 지목은 토지의 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지목을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28가지. 그래서 그 지목을 봄으로써 이 토지가 뭐로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의 지목 변경.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우리 배우셨을 거예요. 공시법에서 28가지 지목 중에서 맨 마지막에 취급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잡종지. 맞아요? 잡종지죠. 근데 여러분, 잡종지 딱 그러면 우리가 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정하는 법률을 배우지 않았어도 일단은 무슨 말이 들어가면 잡종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일단은 이건 좋은가 나쁜가? 나쁘겠죠. 이해가 안 가면 오늘 학원 끝나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다가 갑자기 앞에 맞은편 오시는 아저씨한테 갑자기 어이 잡종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반가 한다? 맞아 죽어요? 네. 일단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자, 지나가던 개가 유기견이 있어서 아이고 불쌍해 갖고 개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개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기 전에 병원에 들어가갖고 이제 뭐 한번 쭉 진단해봐야 되는 거죠. 병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확인하고 뭐 이게 싹 풀로 싹 세탁이 아니라 뭐야 목욕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혈통 검사죠. 혹시 이 개가 무슨 혈통 있는 개인지 알아서 혈통이 뭡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 이렇게 적어놓으시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잡종. 그러니까 유기견이겠지. 그래서 길거리표다는 얘기야. 저희 집 개가 길거리표입니다. 눈치만 빠끔해갖고요. 그 지나다 보면 사람 말을 뭐 거의 알아들어요. 웬만한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 개가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잡종. 그러면 제가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글자가 들어가는 순간? 잡종이라는 글자. 자, 근데 여러분 지목이 변경되기 전에 뭐였는데? 잡종이었는데 이것이 토지 형질 변경 등으로 해서 얘가 뭐로 바뀌어버렸다? 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대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배우셨죠? 아직? 예. 대는 뭐죠? 건물을 건축하시는 토지죠, 결론은. 그러면 그만큼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졌어요, 안 높아졌어요? 높아졌죠. 자, 제가 당초 취득할 당시에 잡종일 때 토지 가격은 얼마냐? 1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공공사업이 수행되면서 형질 변경이 일어나면서 뭐로 바뀌었다고? 대로 바뀌고 그래서 시가가 3억 원으로 돼버렸어. 반장하네. 내가 취득할 때는 잡종지이다 보니까 시가가 나가지 않아서 1억 원이었지만 대로 바뀜으로써 3억 원을 시가 뛴 거죠. 토지에 뭐가 일어난 거죠? 지목 변경이었어요. 지목이 변경됐어요. 소유권에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유권에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약주 한잔 하시면 꼭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가 관악산 밑에 지금은 그 관악구청이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그 당시에 그 토지를 살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돈이 조금 부족해갖고 그거를 더 모은 다음에 일정한 평수를 살려고 그랬는데 뭐 서울대 들어가고 뭐 들어간다고 그러는 바람에 확 올라가 버려갖고 못 사셨다고. 약주만 되시면 그 얘기예요. 사지 왜 안 샀냐고. 예. 있는 돈으로라도 샀어야지. 아주 이제 뒤집어진다 그 얘기만 들으면. 샀어야지 그거를. 조금 부족하다고 모아서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사야 되겠다고 그런 거죠.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어? 증가된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는 뭐라 한다? 간주취득. 자, 주의하세요. 소유권의 변함은 있다 없다? 없어. 내가 살 때는 뭐였어? 잡종지였는데 잡종지를 취득했는데 취득한 이후 뭐 하는 과정에서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공사업이 수행되고 공공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해서 잡종지에서 뭐로 바뀌었다? 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대라는 것은 건축물을 뭐 할 수 있는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만큼 토지 이용 가치가 어떻게 됐고 높아졌고 토지 이용 가치가 높아지니까 시가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뭐 한다고? 무슨 취득이다 여러분? 간주죠. 여러분 간주 취득의 대표가 이겁니다. 토지의 지목 변경 생각하셔야 돼요.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과정에서 뭐가 바뀌었는데? 지목이 바뀌었는데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다? 증가됐다. 그러면 취득이라는 행위는 일어났지만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토지의 지목 변경에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됐으니까 그때는 뭐 한가를 본다? 취득한 걸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무슨 가액이다 여러분? 증가한 가액.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간주 취득은 항상 무슨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요?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 증가한 가액. 증가한. 이걸 출전이 살짝 바꾸는가 뭐로? 전체 가액. 그러면 여러분은 어머 이 아저씨 봐 실속 있네 하고 잡아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증가한 가액을 살짝 뭐로 바뀌었는데 전체 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래도 예 그러면 이제 일 나는가.
그래서 이러한 토지의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어떻게 되면 증가하면 우리는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근데 하는데 과세가 되는 가액은 전체 가액이 아니라 얼마 되다? 증가하는 가액. 그럼 여기 과세될 때 자 내가 당초 취득할 때 뭐였다고 여러분? 잡종지. 그래서 여기 대해서 이미 뭘 냈어? 취득세 냈죠? 내고 보유하는 가지에서 뭐가 바뀌었어? 지목이 바뀌었죠. 근데 토지 가격이 얼마 됐어? 3억. 자, 그럼 이때 취득세가 과세되는 가격은 얼마란 얘기야? 2억. 취득세가 과세되는 가격은 3억 원 전체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액? 1억 원이다고요. 1억 원. 아, 2억 원이죠? 증가한 가액. 요거 취득가액에서 증가한 가액에 대해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증가한 가액. 무슨 취득은? 간주 취득은 취득한 걸로 봐서 과세를 하는데 이때 과세가 되는 가액은 증가한 가액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가편액은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시가편액 설명드렸죠? 네, 그래서 토지와 주택일 때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을 어떻게 한다? 공시합니다. 그랬죠.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고 그런다? 밑줄 개별 공시 지가를 한다 그랬죠.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가격을 뭐라고 그런다? 단독주택이면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을 한다. 이건 다 누가 고시한가? 정부가 고시한 가격이죠. 정부가.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학계론에서 배워요. 학계론에서. 그런데 주의할 것은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의 1제곱미터당 가격으로 납니다. 그랬죠? 그런데 만에서 개별주택가나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토지 전체 가격으로 나온다 그랬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상가 등의 건축물일 때는 공시되는 가격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때는 뭐를 시가편액을 하냐? 그때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을 하는데 이때 시장 군수는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서 거기 식이 나와 있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건축물 등일 때는 적어 놓으세요. 요것만 건축물 등에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과세 물건별로 뭐한가에 산정한 가에. 그래서 건축물일 때는 요걸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산정할 거냐라는 것이 거기 산식에 나와 있는가. 건물 신축 가격 기준에다가 용도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곱하고 여기다 경관지수랑 잔존 가치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건축물에 대한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감산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그거 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랬어. 그렇게 누가 결정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산정한 계약을 한다. 건축물 밑에다 요거 꼭 적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밑줄. 취득세 독특한 제도입니다.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규정인데, 자, 면세점. 취득 가액이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면세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만 있다 적어놓으세요? 취득세에만 적용되는 제도. 면세점은 어디에만? 취득세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와갖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좀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세요. 저 이번에 부동산 좀 샀어요. 토지 조그만 거 좀 샀어요. 그래서 어머 교수님 축하해요. 매덕 시가 얼마짜리예요? 매덕짜리 그런데 5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돌 던지는 거죠. 그러면 남들은 매덕짜리 부동산을 살 때 나는 얼마짜리 샀다? 50만 원짜리 토지 샀어.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한 놈. 그래. 애들 거는 안 뺏어 먹겠다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해요 여러분? 면세점. 밑줄 취득가액이에요. 취득가액. 과표야 과표. 가 얼마 이하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면세점. 요거는 면세점 요거 적어 놓으세요. 면세점 밑에다가 소액재산의 취득자. 소액재산의 취득자. 에이 소액이야 취득. 남들은 억대는 부동산을 살 때 나는 50만 원짜리 애들 껌값이란 얘기야. 애들 껌값은 뺏어먹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액재산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한테는 과세 안 하겠다.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면세점. 그래서 취득가액이 50만 원입니다. 취득가액 적어놓으세요. 무슨 가액을 말하는 거야? 과표가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걸 면세점이라고. 면세점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세에서만 적용한다. 취득세만 적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 취득세를 내려면 그 재산가액이 얼마여야 돼? 최소한 50만 원을 초과해야 되죠. 50만 원까지는 부과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겁니다.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까지 부과를 안 하고 50만 원 어떻게 돼? 초과하는 거죠. 50만 원이면은 과세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안 하는 거고 50만 원을 뭐 하면 넘어서면 그때 과세하는 거죠. 요런 걸 우리 세법에서 뭐라 하냐면 여러분 문턱 효과랍니다. 얼마 기준에서 50만 원 기준에서 5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50만 원을 뭐 하면 초과하면 그때부터 뭐 하는가? 과세하는 거죠. 요때 요 50만이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문턱 효과. 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문지방 넘어오지 마. 문지방 넘어오지 마. 너 크선 넘어오지 마.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가봐. 오빠가 자꾸 어디 놀러 가자고 그랬었죠 예전에. 어디 가자. 손 놀러 가자. 그래서 그 오빠가 자꾸 배 타고 섬에 들어가지. 나는 싫어. 근데 오빠가 배 타고 섬에 들어가자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 섬에 들어갈 때는 배가 뜯지만 들어올 때는 그날 저녁에 배가 없어. 안장이야. 인간 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쩌야 돼? 그 다음날 같이 보내야죠. 자, 이때 오빠와 같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야 돼. 이때 우리 여자 주인공이 항상 하는 게 있죠. 뭐 긋죠? 선 긋죠. 선. 오빠,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돼요. 이 선을 넘어오면 오빠는 짐승이 되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빠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주인공이 있고, 여기 이제 오빠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자 주인공이 뭘 긋다? 선을 긋죠. 그리고 선 긋고 선 넘어오지 말래. 선 넘으면 뭐가 되는가? 짐승. 이런 효과를 뭐라 그런가? 문턱 효과. 그래서 우리 오빠는 교회 오빠이기 때문에 선을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날 배가 떠서 다시 섬으로 우리 들어온다. 이때 넘어오면서 여자 주인공이 한마디 하죠. 뭐라고 그랬어? 짐승만도 못한 놈. 선 넘은 뭐고? 짐승. 선을 넘어오지 못했으니까 짐승만도 못한 놈. 요걸 뭐라 그래? 문턱 효과. 세법에서 아주 중요한 규정이야. 문턱 효과. 요런 규정이 많아요. 무슨 규정이 많다고? 문턱 효과. 딱 일정한 선까지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얼마까지는 과세를 안 하고? 50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고. 50만 원을 뭐 하면 이제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뭐 한다고요? 과세한다.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무슨 효과라고 한다 여러분? 문턱 효과. 또 이 집에 갈 때 또 이거 짐승만도 못한 놈만 또 기억나면 안 돼. 잊지 마세요. 세법에 이런 무슨 규정이 많다? 문턱 효과가 나타나는 규정이 많다. 결론 낼게요. 얼마까지는? 50만 원. 과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50만 원을 뭐 해야 된다?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우리 세법에서 면세점이라고. 이 면세점은 문턱 효과 규정이 적용되는 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세율 넘어가는데 딱 보는 순간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세율이. 그래서 이 때문에 세법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세율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거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